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색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의 색만 바꿔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시니어 패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이 어떤 색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7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더 들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를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색상과 그 대신 입으면 훨씬 더 우아하고 젊어 보일 수 있는 색상들, 그리고 실제로 옷을 입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코디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오늘부터 옷장을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로 보일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색은 강한 검정색입니다. 검정은 몸이 날씬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옷장의 기본으로 갖추고 계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강한 블랙은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름이나 피부 결점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2세가 된 정명자 어르신은 얼마 전 손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던 검정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옷이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여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에 따라 차분한 네이비색이나 부드러운 차콜 그레이 원피스로 바꿔 입었더니 훨씬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색채 전문가들도 강한 블랙은 피부의 광택을 흡수해 주름과 같은 단점을 강조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블랙을 꼭 입고 싶을 때에는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보다는 구두나 핸드백 벨트 같은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순백색입니다. 하얀색은 청결하고 밝은 이미지를 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만 너무 순수한 흰색은 나이 든 피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이정희 할머니는 예전부터 흰 블라우스를 좋아하셨습니다. 밝고 단정한 느낌 때문에 자주 입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보리나 크림색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바꿔보니 얼굴에 온기가 돌고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까지 더해졌다는 반응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얀 옷을 고를 때는 이렇게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톤처럼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얼굴빛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넌 계열, 즉 형광색입니다. 형광색은 눈에 확 띄고 화려해서 젊었을 때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의 조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68세의 김영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형광 핑크나 밝은 라임색 옷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고 활기찬 인상을 주고 싶어 그런 색을 계속 입으셨지만 거울 앞에 서보면 오히려 피부가 칙칙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파스텔 핑크나 민트색처럼 부드러운 색조로 바꾸고 나서는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한층 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답니다. 형광색은 스카프나 가방 같은 작은 소품에서 포인트로만 활용하고
의류로는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연한 베이지색과 톤 다운된 회베이지 계열입니다. 베이지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색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드러운 색상이 오히려 피부톤과 너무 비슷해져 얼굴이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75세가 된 김영숙 어르신은 연한 베이지 카디건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옅은 모래빛보다는 카라멜 브라운이나 토프처럼 살짝 더 진하고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바꿔보셨고, 그 결과 피부색과의 대비가 적당히 살아나 얼굴빛이 훨씬 환해지고 인상도 더 젊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이지를 고를 때는 약간 더 깊이감 있고 따뜻한 톤으로 선택하면 피부를 더 건강하고 밝게 보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보라색과 다크와인 계열입니다. 이런 색들은 분명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지만 얼굴 가까이에 입을 경우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얼굴선이 처져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72세의 박미자 어르신은 진한 보라색 원피스를 자주 입으셨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서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뒤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라벤더나 연보라 또는 따뜻한 코랄 계열로 원피스를 바꿔 입어보셨더니 주변에서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진한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짙은 포도빛보다는 밝고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하시면 얼굴톤이 살아나고 더욱 생동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머스터드색과 어두운 올리브 계열입니다. 이런 색들은 가을 분위기를 연출할 때 자주 쓰이지만 노란색이나 검정색 안료가 많이 섞인 색상들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70세의 이문자 어르신은 가을이면 항상 머스터드색 블라우스나 올리브색 재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도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생기가 없다는 인상을 받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맑은 터키 블루나 세이지 그린처럼 얼굴빛을 살려주는 밝은 색상으로 옷을 바꾸셨고, 그 후로는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셨답니다. 이처럼 노란빛이나 검정빛이 많이 섞인 색상은 가방이나 스카프처럼 작은 액세서리 포인트로만 사용하시고 옷으로는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는 밝고 청량한 계열을 고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옷장을 정리하실 때 이 6가지 색이 자신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젊고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4가지 추천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제보다 10살은 어려 보이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고 나이의 깊이를 더해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색상들과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합법까지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색상은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이 색은 단정하면서도 깊이 있고 강한 블랙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이든 피부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얼굴을 화사하게 밝히면서 생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네이비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74세의 강정의 어르신도 블랙 정장을 즐겨 입다가 네이비 원피스로 바꾼 뒤 얼굴빛이 더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흰색과 함께 매치하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비 가디건에 화이트 팬츠를 입으면 밝고 단정한 느낌이 살아나고, 네이비 원피스 위에 흰색 스카프를 가볍게 두르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어 어떤 자리에 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천 색상은 아이보리와 크림 계열입니다. 강한 흰색은 피부를 창백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아이보리나 크림처럼 살짝 따뜻한 톤이 들어간 부드러운 색은 얼굴에 은은한 빛을 더 더해주고 인상 전체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바꿔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생기가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색상은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아이보리 니트 하나만으로도 얼굴에 따스함이 감돌고, 다양한 색상의 하의와도 조화가 좋아 스타일링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를 매치하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고, 여기에 브라운이나 카멜 컬러의 핸드백을 더하면 안정감과 세련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겨울철엔 크림색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회색빛이 도는 무채색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외출용 아우터로도 손색 없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색상은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고 난 뒤에는 핑크색이 너무 유치해 보일까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살려주는 마법 같은 색입니다. 파스텔 핑크는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동시에 피부의 결점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라벤더는 고요하고 청가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두 색은 옷 자체로 입는 것도 좋지만 스카프나 액세서리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포인트를 줄 수 있어 일상에서 훨씬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에 파스텔 핑크 스카프를 가볍게 둘러주거나 라벤더색 가방을 매치하면 전체 스타일이 한층 밝고 생기 있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시선이 얼굴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돼 부담 없이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을 잘 활용하면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색상은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회색은 자칫 지루하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인식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 색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휘어지기 시작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 놀라울 만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회색 니트에 흰 바지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흰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걸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어떤 자리에서도 무난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며, 친구와의 가벼운 외출부터 일상 속 장보러 갈 때까지 두루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돈된 이미지와 함께 깔끔한 첫인상을 주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색상 조합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4가지 추천 색상과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색상이 옷장에 부족하다면 다음번 쇼핑하실 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색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결코 퇴보가 아니라 더 나은 조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과정이라는 걸 옷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실패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코디네이션 팁 4가지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기준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포인트들,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색의 개수를 지나치게 늘리기보다 기본 색을 중심으로 포인트 색을 하나만 넣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모르게 화려하게 입어야겠다는 부담이 생겨서 이것저것 많은 색을 섞어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색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인상이 산만하고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 같은 기본 색상 중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착용한 뒤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작은 소품에만 포인트 컬러를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 셔츠에 네이비 팬츠를 입고 밝은 분홍색 가방을 매거나 그레이 원피스에 연보라 스카프를 둘러주는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얼굴 가까운 곳보다 하반신에 포인트 컬러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 있고 부담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팁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맞추면 키가 커 보이고 체형이 슬림하게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공식이기도 하죠. 색을 통일하면 시선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길고 균형 잡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베이지 톤 상의에 다크 브라운 하의를 입거나 연블루 셔츠에 네이비 바지를 매치하면 부드럽게 연결되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온몸을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한 후 가방이나 구두만 살짝 색을 달리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몸의 라인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겐 훌륭한 체형 보정 효과도 있어 더욱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 무늬가 들어간 옷은 한 가지 아이템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패턴은 시선을 사로잡긴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조합하게 되면 오히려 산만하고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패턴을 여러 개 섞어 입는 건 자칫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인 인상도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꽃무늬 셔츠에 줄무늬 바지, 그리고 체크 자켓까지 함께 입는다면 옷 하나하나는 예뻐도 전체적인 조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패턴이 들어간 옷은 한 가지 아이템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패턴이 있는 스커트를 입을 때는 상의는 흰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단정한 색상으로, 반대로 무늬 셔츠를 입을 때는 하의를 셔츠에 들어간 색 중 하나로 통일해주면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늬의 크기입니다. 너무 큰 무늬는 얼굴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작고 섬세한 무늬를 선택하고 그것도 옷 전체가 아닌 국소적인 부분에만 들어간 디자인을 고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얼굴에 집중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주름이나 피부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시선을 다른 데로 유도함으로써 은근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나 둥근 디자인의 귀걸이 혹은 가볍게 감을 수 있는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시선이 얼굴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특히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더하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즐겨 활용하시죠. 또 여름철에는 얇고 가벼운 미니 스카프를 목에 살짝 두르기만 해도 목주름을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동시에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검정이나 회색처럼 단조로운 색의 옷을 입을 땐 오히려 이런 액세서리를
과감하게 활용해 보세요. 기본적인 룩에 활기를 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얼굴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코디 팁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옷을 입을 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나는 멋내기 위해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이제부터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주는 삶의 도구로서 옷을 활용해보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색시선을 부드럽게 이끄는 조합주름을 감싸주는 소품들로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우아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옷장을 관리하는 작은 요령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강한 검정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흰색 형광빛이 도는 넌 계열 피부를 창백하게 만드는 연한 베이지빛 톤, 너무 짙은 보라나 자줏빛, 그리고 머스타드나 올리브처럼 어둡고 탁한 색조들이었습니다. 이런 색들은 얼굴빛을 칙칙하게 만들고 전체적인 인상을 피곤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입었을 때 훨씬 더 생기 있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색상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비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그레이와 흰색 조합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들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고 정돈된 아름다움을 살려줍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코디 팁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본 색상으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살짝 주는 방법,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통일해서 길고 날씬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법, 무늬가 있는 옷은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팁, 그리고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켜 얼굴에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까지 기억해 두시면 실패 없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옷장을 정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 하나를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색깔별로 옷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옷을 분류할 때 보통은 종류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 패션에서는 색상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들은 아이보리 크림 연핑크, 연하늘색처럼 밝고 부드러운 계열로 따로 모아두고 자켓이나 겉옷은 네이비 차콜 카멜, 베이지 같은 중간 톤으로 분류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별로 구역을 나누면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 잘 어울리는 조합도 더 쉽게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주 입는 안정적인 색상과 잘 안 입는 피해야 할 색상이 한눈에 보여서 실패한 옷이나 후회되는 옷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옷장이 이렇게 정리되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를 때 더 단정한 기분으로 더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옷의 색이나 정리를 바꾸면서 생긴 좋은 변화가 있으셨다면 또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과 삶의 팁을 더 빠르고 정성껏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더 길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댁 냉장고에도 사과가 늘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씩 꺼내 먹으며 아삭하고 달콤하다고 느끼죠.
참 괜찮은 과일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식이 사실 사과의 진짜 효능 중 10%도 못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요즘 세상 참 바쁘고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하죠. 혈압이 제멋대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병원 가면 피가 좀 끈적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장이 가끔 쿵하고 튀는 듯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푹 자고 싶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하고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질 않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뭐라도 먹으면 더부룩하고 며칠씩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같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을 은근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값비싼 건강식품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만 사과에 더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을 끓여 마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도와주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혹시 믿기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재료가 무엇인지, 사과와 함께 썼을 때 왜 그렇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지, 즉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단순히 둘이 아닌 훨씬 큰 힘이 되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손에 잡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법만 익혀두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든든한, 그리고 돈 들지 않는 생활 속 보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친구 사과를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루 한 알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된 이유, 단순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사과가 지닌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우리의 혈관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도 같아서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듯 우리 몸속 혈관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찌꺼기로부터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엔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각한 병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과 속에는 이런 찌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청소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몸 안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찾아내고 그걸 단단히 감싸서 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도배관 전문가가 강한 압력 대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배관을 하나하나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며 혈관이 맑아지고 혈액은 더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노란색 계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 지표가 훨씬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결국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사과 하나가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성실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우리의 혈관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 말입니다.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사과에는 또 하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 많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죠. 병원에서는 늘 소금 줄이라는 말만 듣지만 알고 보면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체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칼륨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두 세력과 같아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액이 쌓이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오릅니다. 하지만 칼륨은 그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하죠. 사과는 바로 이런 고칼륨 저나트륨의 대표 과일입니다. 한 알의 사과를 먹는다는 건 몸속에 성실한 직원을 한 명 더 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직원은 틈틈이 돌아다니며 혈관 곳곳에 쌓인 나트륨이라는 불량 직원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혈압도 부드럽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사과, 특히 그 껍질에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내벽을 감싸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혈관이 탄탄한 이유는 바로 이 탄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유연함을 잃게 되며 그에 따라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혈관에 마사지라도 해주는 듯 잃어가는 탄성을 지켜주고 젊음을 되살려줍니다. 결국 사과는 한쪽에서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이중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급 혈압 안정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혈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인 장 건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위장 기능이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날은 별 이유 없이 설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식욕도 줄고 일상도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장을 다스리는 데에도 꽤 실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사과가 성질이 부드럽고 달며 비위에 작용하여 진액을 생기게 하고 건조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옛말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익혀 먹을 때 그 효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합니다. 생사과 속의 펙틴과 식이섬유는 다소 거칠고 강한 편이라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는 좋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냉한 체질인 분들에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끓이거나 쪄서 익히면 그 안의 펙틴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익힌 사과의 펙틴은 장벽을 안정시키는 수렴작용을 하여 이유 없이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 특히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의 자극성도 완화되어 변비 완화는 물론이고 장내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 리듬을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말하자면 익힌 사과는 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중 조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이 굳어도 설사가 심해도 한결같이 내 몸을 진정시켜주는 존재인 셈이지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사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소개하는 건강 레시피에선
붉은 껍질 사과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심장과 혈관에 좋은 기운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색깔에 따라 작용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요즘 기침이 잦거나 폐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푸른 사과를 드셔보세요. 폐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기운을 맑게 해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졌다면 노란 사과가 탁월합니다. 비위를 보강해주는 작용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지혜는 조선시대 한의서에서도 강조된 오색은 오장에 작용한다는 전통 지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사과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셨나요? 사과 하나만으로도 혈관 청소, 혈압, 안정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여기에 궁합이 완벽한 황금 짝꿍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효과는 단순한 시너지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건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짝꿍은 바로 대부분의 가정집, 부엌 찬장에 한 번쯤은 놓여있는 대추입니다. 작고 소박한 붉은 열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이 대추는 사과와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과가 몸속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대추는 그 빈자리를 정성껏 채워주는 영양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몸을 비워낸다면 대추는 그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존재인 셈이지요.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수록 대추를 자주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기혈 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무기력, 어지러움, 두근거림,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거나 꿈을 자주 꾸며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이는 심혈이 부족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연료가 부족해진 것이죠. 심장을 하나의 등잔이라 한다면 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정신을 의미하고 피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충분할 때 불은 밝고 안정되지만 기름이 부족하면 불꽃은 흔들리고 금세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혈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숙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대추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전통 의학에서 보혈과 안신의 탁월한 재료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받아야 강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뛸 수 있는데 대추는 그 연료를 보충해주는 천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밤에는 쉽게 잠들고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이 현대과학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식품영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실제로 불안 완화와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과 현대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이죠. 게다가 대추는 피를 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화력을 북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는 침 속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다 잘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인 법입니다. 대추는 마치 영양 흡수의 추진력을 올려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여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사과 속 영양까지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대추 자체도 고칼륨 식품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과가 고칼륨 저나트륨 구조로 혈압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대추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두 식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 혈압 조절, 혈액순환 전반에 걸쳐 이중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마치 한 사람은 청소를, 다른 한 사람은 보수를 맡아 집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일 때 더욱 강력해지는 이 조화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잘 고른 대추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추는 색이 너무 밝거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줏빛을 띠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붉거나 반짝이는 대추는 염색이나 처리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알이 크고 단단하며 주름이 적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으로 눌러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탱탱하게 되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진다면 신선한 대추입니다. 반대로 눌렀을 때 끈적이거나 너무 딱딱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때 사과와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강한 약선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주인공 사과와 대추를 한 솥에 함께 올려볼 시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정리 전문가이고, 다른 하나는 빠져나간 기운과 영양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보양의 대가입니다. 이 둘이 한 솥에서 만나 우러난 물은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둘을 섞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심혈관 시스템이 마치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배관망이라고 한다면, 사과는 오래되어 찌든 관안에 기름때와 녹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청소부입니다.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로 무장한 사과는 혈관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하나씩 떼어내어 흐름을 맑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배관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수압이 부족하면 물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대추가 등장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심장에 연료를 가득 채워 펌프의 압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길을 뚫고 대추는 그 길로 힘차게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둘이 함께할 때 정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심장과 혈관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과와 대추는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며 단일 식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많은 걱정거리인 체질 문제까지도 함께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은 예민해지고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 사과는 성질이 살짝 차기 때문에 속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단독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진여 위장과 소화기관을 안정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끓는 동안 찬 기운은 완화되고 따뜻한 기운은 고르게 스며들어 마치 온도 조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따스한 약선차처럼 변모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절묘한 조화는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체질이 약한 분들, 그리고 따로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사과의 효능은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낮추고 대추의 보온력은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열기는 피하는 이 조화야말로 우리 몸에 꼭 맞는 천연의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려낸 사과와 대추의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혈관 속 나쁜 지방을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고칼륨 식품인 두 재료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둘째, 기혈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맑게 해주며 마음이 안정되니 불면이나 두근거림도 줄어듭니다. 셋째장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힌 사과와 대추는 자극이 없고 부드러워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관계없이 장의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탄성을 지켜주고 대추는 심장의 박동을 더욱 강하고 고르게 해주죠. 이렇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이 단순한 재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이 방법을 소개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장명수 어르신, 올해 77이신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혈당 수치와 혈압이 경계선에 걸려 늘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 사과대추 끓인 물을 소개해드렸고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성스럽게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말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기뻐하신 건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약 복용과 식단 조절도 성실히 병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사과와 대추의 조합이 분명히 든든한 후방 지원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다음은 바로 그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한 한 그릇에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과 불 재료와 정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몸을 살리는 한 그릇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황금 비율의 사과 대추차 레시피를 가장 섬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재료입니다. 붉은 껍질의 사과 2개를 꼭 사용해 주세요. 붉은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한의학에서는 붉은색은 심장에 이롭다고 보아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말린 대추 8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중간 크기가 이상적이며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피를 보충하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물은 약 1.5리터, 즉 대략 6공기 분량이면 됩니다. 선택 재료도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체질이 찬 분이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이라면 생강을 3편 정도 추가해 주세요. 따뜻한 기운을 보태주는 생강은 사과의 미세한 냉기를 중화시켜주고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눈 건강과 신장 보강을 함께 원하신다면 말린 구기자 한 줌을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맛을 선호하시고 혈당 문제가 없다면 적당량의 흑설탕을 나중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도와 따뜻한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첫 단계는 재료의 철저한 세척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추의 표면은 주름이 많아 먼지나 이물질이 쉽게 끼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 간단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추를 그릇에 담고 굵은 소금 한 숟가락과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은 뒤 약간의 물을 붓고
손으로 여러 차례 문질러 주세요. 소금은 살균 작용을, 밀가루는 뛰어난 흡착력을 발휘하여 주름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문지른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헹궈 주세요. 세척한 물이 뿌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소금물에 약 10분간 담가 두신 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면 껍질에 남아있던 불순물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료 손질입니다. 깨끗이 씻은 대추는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단맛과 영양이 더욱 잘 우러나게 됩니다. 씨를 뺄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이 많아 혀가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씨를 포함한 채로 끓여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씨만 제거한 뒤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조리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열 보존이 뛰어나고 은은하게 익혀주는 도자기 냄비이지만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사과와 대추를 냄비에 넣고 1.5리터의 맑은 물을 부어주세요. 센 불에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인 뒤 약 20분간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때 주방에는 사과의 산뜻한 과일 향이 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추의 달큰한 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향기로 변해갑니다. 이 향만 맡아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과가 투명하고 부드럽게 익으면 거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조정입니다. 구기자를 넣고 싶다면 끓이기 종료 5분 전에 넣어주시고 흑설탕은 불을 끈 직후 남은 열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바로 드시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맛도 더 깊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이제 이 정성 가득한 한 그릇이 몸에 스며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맡아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사과 대추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과와 대추에는 원래 자연당이 함유되어 있고 탕으로 끓이면 이 당분이 훨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절대 흑설탕을 추가하지 마시고 대추의 양도 3-4개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이 차는 어디까지나 식이요법일 뿐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조 병력일 뿐이지 주력군이 아닙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계속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차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약을 끊거나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해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과 대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다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당 섭취가 과해져서 간이나 체내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넷째 차를 마신 후에는 꼭 치아를 보호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요. 사과에는 자연산 과일산이 있고 탕에는 단맛도 함께 녹아있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머무르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드신 후에는 깨끗한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잠시 후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차는 대체로 순하고 부드럽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드신 후에 입이 마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대추의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어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가장 잘 맞는 리듬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사과대추차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무척 따뜻하고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과와 대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셨나요? 진짜 건강의 지혜는 값비싼 한약재나 복잡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부엌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흔한 사과, 한 알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 몇 알, 그것들을 바르게 조합하고 정성을 담아 끓여내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이 한 그릇에는 단순한 단맛이 아닌 자연이 주는 온기와 내 몸을 아끼는 책임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도 스스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따뜻한 탕을 한번 끓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레 웃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따뜻하고 실감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쉽고 효과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늘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혹시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인 침실이 매일 밤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살이 넘었다면 이는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수면과 기억력,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잘 챙기고 약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침이면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거나 여기저기 쑤신다면 문제는 머리맡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침실 속에서 매일 밤 당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숨은 전자파 원인과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매일 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몸이 쉬고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65살이 넘은 많은 어르신들의 침대 머리맡, 불과 몇 뼘 거리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진동도 없으며 빛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디지털 알람 시계, 매일 아침 시간을 알려주는 든든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침대 옆 협탁 위에 두고 쓰고 있다면
그 편리함이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시계, 특히 벽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자기파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머리맡 불과 15, 30cm 거리에서 이 방출이 지속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뇌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세를 넘긴 몸은 특히 잠자는 동안 이런 환경적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뇌가 깊은 휴식과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몸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더 열심히 스스로를 수리하느라 쉬지 못하는 셈입니다. 혹시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눈 뒤가 눌리는 듯한 두통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고 해결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을 멀리하며 명상까지 실천했지만 아침이면 마치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했고 두통과 불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어느 날 침실 전자기파에 대한 건강 기사를 읽게 된 김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디지털 시계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 머리맡 30cm 거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험을 하듯 김 씨는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제품으로 바꾸고 그것마저도 방 한쪽 먼 서랍장 위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나흘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푹 잘 수 있었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뿌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걷힌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 연구도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전자기파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몸이 질병과 염증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시계를 건전지식이나 태엽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전자기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부득이하게 디지털 시계를 써야 한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로, 두통, 뒤척임 같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몸속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켜져 있는 머리맡의 그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침실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고요하고 부담 없는 회복 공간을 얻습니다. 숙면은 더 좋은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건강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푹 자고 일어난 날에는 아침밥을 차리는 일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진짜 숙면을 몸에 선물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침실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평온의 공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기억력과 심장 박동,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어르신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실 안에 놓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무선 기기들이 밤새 조용히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를 넘어가면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진 자연 방어막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을 떠도는 각종 유해 물질이 민감한 뇌 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도 머리맡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전자파를 내뿜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특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몸이 가장 무방비가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현실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흐릿한 정신 무거운 머리, 그리고 이유 모를 기운 빠짐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밤새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기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회복 수면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에 사는 71세 은퇴한 기술자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 기술을 좋아해 최신 기기를 곁에 두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침실 서랍장 위에는 잠자리에서 겨우 두어 걸음걸이 약 2.5m 떨어진 곳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열쇠를 둔 곳을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건망증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어지럼증이 나타나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장 전문의가 던진 한마디 질문이 그의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밤에 공유기는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공유기를 1층 거실 구석 가장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콘센트를 연결해 밤 11시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7시에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할 만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이웃 이름도 다시 기억해냈고 다음 진료에서 그의 인지력 검사는 무려 3%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작은 기기 하나가 위치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몸과 협력하도록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침실이나 머리맡 근처에 공유기가 있다면 다른 층이나 집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동이 어렵다면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잠든 동안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유선 연결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고 연결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 환경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수면 기억력,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복구하고 보호하려 애쓰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 신호에 노출된다면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와이파이를 밤에 꺼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요함을, 몸은 회복에 필요한 어둠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더 밝아지고 생각은 더 또렷해지며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해답이 꼭 새로운 약이나 검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침대 옆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늑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집안의 공기를 채우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스스로를 위해 따뜻하고 반가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습관이지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사실은 폐와 수면, 그리고 낮 동안의 기운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 한쪽 콘센트에 꽂혀 있는 작은 방향제 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한번 꽂으면 몇 주 동안 향을 유지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기가 단순히 향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전원에 연결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합니다. 동시에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미세한 입자의 화학물질, 즉 휘발성 유기화 합물까지 내뿜습니다. 이것은 호흡기의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숨 쉴 때마다 조금씩 쌓이는 합성 화학물질의 흡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기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젊은 호흡기는 견딜 수 있는 자극도, 노년의 호흡기는 쉽게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폐가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져 미약한 자극이라 해도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이나 기침숨, 가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의 홀로 사는 박미정 씨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늘 깔끔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거실은 물론 침실에도 전기식 방향제를 두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목이 건조하고 따갑게 느껴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변화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해 약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습기까지 틀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방향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기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의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조심스럽게 침실과 거실에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미정 씨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 구석마다 베이킹소다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어 냄새를 흡수하게 하고 침대에서 먼 서랍 위에는 라벤더 오일을 살짝 묻힌 손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호흡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 줄었으며 숙면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만성적인 호흡기 자극으로 고생하던 그녀를 진료하던 폐 전문의도
이렇게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미정 씨는 집안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식 방향제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을 내뿜는데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고농돼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호흡이 깊고 느려져 이런 물질이 폐 속 깊이 쌓이고 혈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까지 겹치면 노년기의 건강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침실, 특히 머리맡 가까이에 있는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대신 방구석에 베이킹소다를 두어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거나 라벤더나 삼나무 오일을 소량 묻힌 솜을 침대에서 먼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른 허브나 꽃을 주머니에 담아 향을 내는 방법 역시 안전하고 은은합니다. 핵심은 침실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고 환경이 부드러우며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편안함과 청결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폐와 숙면을 지키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드는 동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지금 매 순간의 호흡은 더욱 소중하고 한밤의 깊은 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맡에 무엇을 꽂아두느냐가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릴 때 느껴지는 포근한 만큼 위로가 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에 사시거나 관절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 찜질기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금세 온기가 퍼지고 뻣뻣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얇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열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둘러싸는 전자기장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이 기기는 바로 피부에 닿은 채 가슴과 배 다리까지 전신을 감싸며 사용됩니다. 이는 세포가 가장 깊이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에 몇 시간씩 전신이 저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출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65세를 넘긴 이후의 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 중 전자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 물질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염증은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접경 지역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이정희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의 겨울은 길고 매서워 수년 동안 전기장판을 매일 밤 사용해 왔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아침까지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당연했고 몸에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생겼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나 날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우연히 전자파와 수면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몇 주만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두꺼운 거위털 이불로 바꾸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는 발끝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두거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이불 속에 넣어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으며 수개월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중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노년층의 염증 지표가 최대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움직임과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수면 중 피부 바로 옆에서 전자파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상황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양모 거위털 플란넬 같은 천연 보온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천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아마씨 주머니를 이용하면 전자파 걱정 없이 은은한 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 제품을 써야 한다면 잠들기 전까지만 켜두고 반드시 플러그를 뽑은 뒤 주무시길 권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밤새 켜두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온기를 제공하면서도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귀중한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은 물론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해집니다. 매일 밤의 작은 선택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온기가 내 몸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인지 잠들기 전 한 번만 자문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힘은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울밤의 찬 기운은 더욱 차갑게 스며들고 근육은 쉽게 굳어지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미약한 항이마저 잠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밤마다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며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이 온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위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밤마다 몸이 회복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쌓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단지 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 저주파 전자기장을 몸 주변에 형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X선이나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약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몸 가까이에서 특히 세포가 가장 치열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수면 중에 이어지는 노출은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노년기의 조직은 이런 전자기장 노출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불평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고관절이 욱신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밤사이 몸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고요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김정순 씨에게도 이 신호는 점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전기장판을 사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에서 잠드는 것이 겨울밤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규칙한 박동도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급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 불안이 가시지 않던 중 전자기장과 노화에 관한 기사를 읽고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치우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이불 폭신한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쌀로 채운 천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이불 속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꺼냈습니다. 전기 없이도 이불은 한동안 따뜻함을 유지했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몇 달 만에 아침에 맑고 힘찬 기운으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전기장판처럼 전신을 감싸는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을 알리는 화학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면역체계에 싸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 경직 피로, 심혈관 부담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과 빈도에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자는 것은 깊은 회복이 필요한 노년의 몸에 불필요한 배경 스트레스를 얹어놓는 셈입니다. 이 배경 스트레스는 치유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휴식 속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양모 플란넬 플리스 같은 천연 소재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보온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더하면 전자기파 걱정 없이 아늑한 온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불이 충분히 데워진 후에는 전원을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자기관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잠자리. 그것이 몸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숙면은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순수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도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매일 밤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위협은 집 밖이 아니라 바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디지털 알람식의 와이파이 공유기, 콘센트형 방향제 충전 중인 휴대전화,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언뜻 보면 무해해 보이지만 이들은 몸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밤새 내보냅니다. 특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면 시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파동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 박동을 흔들며 기억력과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고 세포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잠은 얕아집니다. 이때 협탁 위에 작은 기기 하나라도 부담이 더해지면 피로 통증 건망증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침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멀리 두거나 잠드는 동안 와이파이를 꺼두는 작은 조치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콘센트에 꽂는 물건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가 뇌와 몸이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은 치유의 기회이며 지금도 당신의 몸은 그 공간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제는 침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침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치유되는 공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자고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부드러운 변화만으로도 몸을 지켜주고 매일 밤 당연히 누려야 할 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침실에 이런 물건들을 두고 계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이나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밤이 깊이 휴식하고 아침이 환하게 빛나며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